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무역 강좌를 맡은 최상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의 무역 강좌의 마지막 강의로서 그간 설명한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 19세기 후반의 개항기로부터 박정희 정부 시기와 1980년대 이후의 무역까지 100년이 넘는 장기간의 한국 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이 후발국으로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까지 설명한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개의 주제로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후발국의 경제 성장과 무역입니다. 여기에서는 논리적으로 후발국이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이 왜 필요한가 하는 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통제 속의 개방체제 지향입니다. 식민 지배를 경험한 한국에서 해방 이후의 무역, 외환 제도의 재편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제도의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하고 소개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올바른 공업화 전략의 채택과 추진입니다. 후발국이 장기 지속 성장하기에 타당한 공업화 전략은 수출주도 공업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공업화 전략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와 함께 어떤 공업화 정책들이 추진되었는지를 정리 소개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전략적인 산업정책의 추진입니다. 공업의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후발국에서 수출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무역수지가 적자 기조에서 흑자 기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건설,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한국 정부의 산업정책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후발국의 경제 성장에서 무역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무역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후발국의 공업화 과정에서 후발성 이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후발국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국가를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본 축적은 미약하고 기술 발달 수준은 낮아 제대로 된 공업이 성립하지 않았고, 사회 간접 자본의 축적이 저조하고 소득 수준이 낮아 국내 시장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국가를 후발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발국이 공업화를 추진하려는 시기에는 이미 공업화에 성공한 선발국이 존재하여 후발국의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선발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발국의 공업화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 후발성 이익은 선발국에 축적된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후발국이 공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일컫는데, 후발국은 이러한 후발성 이익을 적극 활용하여 공업화를 추진할 때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환의 조달 문제입니다. 후발국이 이러한 후발성 이익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발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외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통상 후발국은 외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족한 외환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후발국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런 점에서 무역은 후발국이 외환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활동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 성장을 원하는 후발국에게 무역은 매우 중요한 경제 행위인데, 한국의 사례를 통해 보면 후발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어 무역을 하는 것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제국주의 시대에는 선발국이 후발국을 경제적인 부문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 지배까지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후발국이 선발국의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1876년 개항한 한국이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무역이 위기를 초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가 성립되어 무역이 후발국의 경제성장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지만 그렇다고 후발국이 국제무역에 참여한다고 해서 경제성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는 메디슨 교수가 조사한 56개 국가의 1950년에서 1992년까지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을 비교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2차 대전 이후 세계 국가들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의 분포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1인당 소득 성장률이 높을수록 적은 국가들이 포함되고 반대로 그것이 낮을수록 포함되는 국가가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1인당 소득 성장률이 2% 미만에 해당하는 국가는 56개국 중에서 25개국이 포함되어 전체의 45%가 이 그룹에 해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그룹에 포함된 가나와 자이레의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소득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거기에 포함되는 국가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가령 2%에서 3%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17개국, 3%에서 4%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7개국, 4%에서 6%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였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6%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과 대만 두 나라만이 포함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한국의 1인당 소득 성장률은 6%를 기록하여 매우 높은 성과를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무역 강좌에서는 후발국으로서 출발한 한국 경제가 어떻게 경제 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는가를 무역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